도나텔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룬넬레스키가 로마로 내려갈 때 같이 가자 그랬더니 형이 뭐 여행비 대준다면이야. 요즘에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내려가가지고 이 로마하고 지금은 자가용으로 달려서 한 2시간 반이면 가요. 300km. 고속열차로는 1시간 반이면 가죠. 그런데 당시에는 기껏해야 걷는 정도의 속도예요. 그래서 300km 정도 되니까 걸어가는데 이 동네 저 동네 다 들렸다 가야 되는 겁니다. 길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텔로는 무엇을 많이 보이냐면 사람들의 실생활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느껴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처음에 만드는 작품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되는데, 기존의 예수 그리스도는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향목을 씁니다. 하얀색이죠. 하얀 우유빛깔. 근데 도나텔로는 일부러 노란색 나무를 찾아가지고 햇볕에 그을린 예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 얼굴을 보시면, 물론 이제 사진으로 정확하게는 잘 안 되지만 이것도 가까이 가서 찍기가 어려워요. 그 어두운 산타크루체 성당 안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땡겨가지고 간신히 찍은 건데, 뭐가 느껴지냐면, 보통 사람들이 기존에 고딕 시절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이 높은 분이었는데 신분이 낮아졌어요. 예수님이 신분이 낮아지신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남자의 비극을 보는 듯하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피부색도 노리끼리 하기 때문에 더 낮은 계급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가 매달려 계시는데 이 발은 오른쪽 다리가 당연히 앞으로 나오죠. 왜? 왼발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체계적으로 공부가 된 작품인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사람들은 뭔가 찡한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중심 고딕에서 인간 중심으로 내려왔다. 신을 떠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밖에 윈도우성 신이었었는데 이 신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신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 중심 아니에요. 그 내재하는 신을 느끼게 하고 싶고 그 내재하는 신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기존에 자기네가 배웠던 그 성직자들에게 배우고 했던 그런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의 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숭고한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나텔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룬넬레스키가 만든 공간에 도나텔로가 참 인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도나텔로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조각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성조르조인데, 이 조르조라는 이 기사가 공주를 구해내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저 괴물로부터. 기사가 중앙에 딱 있죠. 괴물이 살던 동굴이 보이고 공주가 살던 집이 보이죠.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르네상스에 그것을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여러분들의 눈에 여기에 나무가 보이시나요? 뭔가 울긋불긋한 게 있죠. 나무가 있어요. 멀리. 자, 저거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진 아무리 찍어도 안 보여. 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말의 왼쪽 발은 잘 보이는데 오른쪽 발이 희미하죠. 심지어 꼬리가 말려 들어가는데 저쪽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주가 살던 집은 보세요. 그녀가 나온 문은 굳게 닫혀있어요. 왜? 괴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자기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치들이 가다가 살짝 사라져버립니다. 보이죠? 네. 괴물이 살던 자기 집도 마찬가지예요. 입구만 보이고 뒤쪽은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카메라가 돼요. 옛날 카메라는 안 되지. 얼굴이라는 인물 사진 찍는다고 해서 내 손을 찍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요 손만 똑바로 나오고 저 뒤는 뿌옇게 찍혀져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이죠, 요즘에. 근데 이거를 풍경으로 찍으면은 저 뒤도 선명하고 얘도 선명해요. 이게 고딕 시절이에요. 얘만 선명하고 뒤가 뿌얘지는 거, 이게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바로 이거예요. 우리 눈이 보이는 초점을 찾아서 만든 거죠.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놔도 모른다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러면서 모른다고.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몰라. 그래서 이걸 만들었을 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누가 알았을까요? 동문 콩쿠르에 우승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구시대적이구나. 이걸 보고 느낀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북문을 다시 만들 때는 완벽하게 이런 기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산조르조인데 내용은요, 해마다 그 마을의 최고의 이쁜 여인을 이 괴물에게 바쳐야 돼. 안 바치면 그 마을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전설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쁜 처자인 이 여인이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성조르조가 나타나서 내일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러면서 뒤를 아주 흐릿하게 하면서 우리 아웃포커싱 기술을 발명해내는 우리의 도나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나텔로가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인류 최초는 로마 시대 때 다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게 잊혀졌다가 도나텔로가 로마를 다니면서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죽이는데 미켈란젤로의 다윗은 근육이 빵빵. 그게 아니에요. 14살짜리예요. 미끈해야 돼. 울긋불긋할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려면 옷을 벗겨야 돼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는 절대 금기되었던 누드가 나오는 겁니다. 올 누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친구 원래 모델이 1m 한 80 정도 됐나 봐요. 그 정도의 키로 늘씬한 젊은이의 몸으로 나왔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 얼굴을 한번 봐봐요. 승리했습니다, 지금. 왜냐면 밑에 보시면 이게 골리앗의 얼굴이에요. 골리앗을 목을 친 다음에 그 골리앗을 이렇게 밟고 있는 거야. 그러면 승리자잖아요, 승리자. 승리자의 얼굴이 아니에요. 승리를 취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인데 누구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해냈다. 겸손해야죠. 승리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대신에 이제 발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콘트라포스도 비대칭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나타내려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자,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또 난리가 나타나겠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 작품은 진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시기도 좀 이상하죠. 카톨릭 신자분들은 아시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자예요. 막달레라라는 성녀예요, 성녀. 근데 여러분, 성이 거룩할 때 성녀는 여러분들이 아는 성녀예요. 근데 이 성자가 섹슈얼할 때 성이면은 그 여자예요, 그 여자. 그래서 가늠하는 거 있는데 사람들이 끌고 왔어. 아이, 나쁜 여자고 옷을 다 벗겨버렸어. 옷을 벗긴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알아라는 뜻이에요. 옷을 다 벗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돌멩이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던져라. 아무도 못 던지고 가버리죠. 거기에 이 여자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죄인인데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참회가 끝났을 때 이 여자 몸은 머리카락이 길어져가지고 그 여인의 치복을 다 가려준 거예요. 신께서. 그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안 듣고 보면은 참 안 이쁘다. 이거 바로 이걸 보고 누가 이쁘다고 하겠어. 그러나 이 여자가 그야말로 섹슈얼일 때의 성녀일 때 모습은 탱탱하고 이뻤겠죠. 그런데 참회 후의 모습은 이제 그 탱탱한 아름다움이 나에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마음의 본 모습이에요. 마음의 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르네상스고 이게 도나텔로예요. 근데 우리는 도나텔로를 모르죠. 맨날 마이클앤젤스, 다빈치, 라파엘로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키워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맨날 1, 2, 3등만 좋아하고 4등부터는 없대니까 그러면 안 돼. 4등도 키워줘야지.
근데 이 양반이 진정한 1등이에요. 자, 이 사람의 이제 마지막 작품이 이건데 백교공전 안에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남자를 사정없이 목을 쳐버리는 장면입니다. 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적국이 침입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포위가 돼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그럴 때 저녁에 이 여인이 유디트라는 여자예요. 이스라엘을 구해낸 여자. 술동이를 이고 내려갑니다. 적장에게 딱 가가지고 술동이를 여기다가 딱 놓고 단판을 치세요. 내가 술을 대접하고 나를 줄 테니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여요. 그랬더니 적장이 볼 때 괜찮은 거래예요. 술 마시고 얘도 갖고 얘네 나라까지 가지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오케이 한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술을 주는데 작전인 걸 모르고 계속 달라고 이쁜 여자가 주니까 조심해야 돼요, 남성 동지 여러분. 그걸 마시다가 꽐라가 됐네. 그 상태에서 목을 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 여인의 얼굴은 보세요. 혹시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그 300이라는 영화? 이게 뭘 기억하냐면 그 300의 페르시아 왕이 얼굴에 그 연백이 돌았어요. 그래서 가면을 딱 쓰고 나오죠? 이 여자 얼굴이에요. 여러분 겁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도 이거 많이 써요. 가장 단호하고 가장 차가운 여자의 표정으로는 이 여자가 딱 나오는데 바로 도나텔로예요. 도나텔로도 어디서 배웠겠죠? 로마 시대 아테나 여신의 얼굴에서 딴 거예요. 아테나 여신은 전쟁에서 질 수가 없죠. 단호한 얼굴. 네? 나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을 하고 내려왔어. 일도 나의 마음이 살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망설였다가는 안 되죠. 과감하게 내리쳐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1600년대에 여성 화가들이 엄청 그려내는 작품입니다. 왜? 남자를 이기는 걸로. 맨날 남자들만 놓고 여자들은 쳐다도 안 보니까 에라이 남자들을 이기는 여자. 제일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유디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르네상스의 성지에 도착한 겁니다. 브랑카치 예배당. 산타 마리아 까르민의 성당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체프를 분양을 받은 브랑카치 그 가문에서 마사초를 불렀어요. 물론 마사초를 처음 부른 게 아니고 누구를 불렀냐면 마솔리노를 불렀죠. 마솔리노가 이 마사초를 많이 도와주는 자기 삼촌이에요. 그 삼촌이 와가지고 야 여기다가 우리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주제가 뭐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로 이걸 그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쪽은 마사초가 맡았어요. 심지어 여기까지. 마솔리노가 너무 일을 안 하고 게으르니까 여기 많은 부분을 마사초가 담당했고 이 부분만 마솔리노가 담당을 했는데 마솔리노 맨 오른쪽 위에 아담과 이브입니다. 여기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기 직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다른 사진을 이렇게 그 예배당 내부에서 이 그림을 위로 올려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창문이 방향이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마사초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기서 빛이 들어오니까 그림에다가 그림자를 이렇게 그려요. 빛이 실제로 지금 인물이 빛을 받는 거죠. 철저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인간이에요. 이 젊은 애가 대단한 인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마사초의 이제 베백에 유혹당하는 장면이 여기 있고 오늘 우리는 낙원에서 쫓겨나는 마사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례를 주고 있는 베드로, 그 다음에 저기가 이제 그 세금을 내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 개를 가지고 마사초의 작품을 요구하고요. 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와, 근데 여기 뭔가 덮여있죠. 아까는 아니었는데 덮여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안 덮여있는데 덮여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렸죠. 그런데 1642년도에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메디치가의 코지모 3세께서 오셔가지고 딱 보더니 얼른 좀 가려라.
그래가지고 잎사귀를 살짝 덮었는데 이 덮은 두께가 3미크론입니다. 3미크론. 그러니까 1미크론을 1000분의 3으로 나눈 거예요. 1000으로 나눴을 때 3개의 두께. 그렇게 얇게 저글링을 해놓은 건데 우리의 현대기술, 대단한 현대기술로 저거를 걷어냅니다. 1990년대. 뭐가 있어요? 현미경이 있었고 레이저가 있었지. 그래서 저걸 걷어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면 180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화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끓음이 꼈는데 그 끓음을 걷어낼 능력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림이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저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이제 나중에 복원을 한 건데 이 여인은 또 어디서 왔겠죠? 그러니까 철저히 공부한 것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인용.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안 그랬을까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의 90%가 다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이에요, 재생. 자, 이쁜 누드죠? 비너스입니다. 로마 시대 비너스. 비너스의 이 몸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 방향에서 그림을 그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복원이 된 게 이거예요. 어떤 분이 보고 막 웃더라고.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막 웃어요. 그래 나도 좀 웃어볼까 했는데 얘들이 웃는 건가? 웃는 거 아니에요. 울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잠시 후에 다시 봅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이것도 관람객을 위해서 바가지를 이 모양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그래야 물을 붓고 있는 게 보이죠. 자, 물이 머리에 떨어졌고 이 남자는 무릎 꿇는 사이에 물이 여기까지 다 젖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해부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 그래서 아주 건정한 아놀드 슈왈츠네거 한 명을 딱 여기다가 그려놓고 이미 세례를 끝내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이미 끝낸 거예요. 그 다음 타자인 이 친구는 지금 얼어있어요. 내가 이것을 했는지 맞는지가 아닌지 이러면서 벌벌 떨고 추위 때문이지 하고 있을 때에 이 디테일을 보시면 과연 마사초라는 게 느껴지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와, 뭘 봐야 돼요 우리? 금기되어 있는 여기를 봐야 돼요. 팬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에 젖어가지고 쭈글쭈글하고 쳐져 있고 거기에 물까지 내려가는, 상상하면 안 돼요. 물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물이 막 떠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디테일된 천재입니까? 이거 바로 마사초예요. 대단한 마사초지. 그러니까 모든 화가들은 여기를 와서 이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사가 내 이름들 너희들이 살 곳은 저기 엉겅퀴가 있고 메마른 땅 저기야. 여기 동산이 아니야. 그래서 쫓아내서 갈 곳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비잔틴 로마네스크 시대 할 것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나느냐? 그냥 쫓겨나요. 가려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왜 나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야. 근데 얘들은 뭐예요? 아는 것이요. 내가 왜 쫓겨난 것을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절규하는 저 모습 보이나요? 엄청나게 슬피 깊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브의 얼굴은 그냥 색깔 몇 개 칠했을 뿐이에요. 아까 그 팬티처럼 자세하게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엄청나게 울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절규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마사초 대단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다리 쪽 보면은 그 그림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창문 방향이에요. 창문에서 이렇게 비치니까 지금 몸에 여기 좀 빛을 받아서 하얗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얼굴을 보세요. 얼굴 쪽에 빛이 딱 받았죠. 지금까지 마사초 이전에는 그림에 빛의 방향을 있는 게 없어요. 빛의 방향, 빛이 나는 게 없어. 그냥 훤해. 근데 마사초는 거기에다가 빛을 넣어가지고 3차원의 공간을 또 하나 넓혀놓은 거죠. 2차원을 완전히 3차원으로 둔갑시켜버린 거죠. 이게 마사초예요. 그러니 마사초를 모르고 어떻게 미술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시대에.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바 형님을 모르고 음악을 하느냐 이거랑 똑같아요. 바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태리에 유학을 가잖아요. 피아노 전공.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도 소용없어요. 바하 형님만 열심히 쳐야 돼요. 저도 그래서 갔으니까 바하를 열심히 쳤지. 제가 말하는 바하는 바이엘 하예요. 어쨌든 바하를 열심히 쳤어. 바상을 완벽하게 끝냈어요, 저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림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4개의 장면을 하나에다가 넣어버린 작품이에요. 지금 이 친구가 세관원이에요, 세관원. 여러분, 12제자와 예수님 몇 명이에요? 13명의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세관원이 혼자서 떠벅떠벅 가가지고 돈 내놔. 이거 쉬워요, 어려워? 어려워, 여러분. 얼마 맞아 죽으려고? 그런데 당당하게 세관원이 와서 돈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가 어때요? 베드로에게 자네 저기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 동전이 있을 거래.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갔어요. 저 멀리 가니까 조그맣게 그린 거예요. 멀리 가니까. 그래가지고 외투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덜푸덕 주저앉았는데 묘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물고기 한 마리 지금 물고기는 안 보이는데 그리고 돈을 꺼내서 얘한테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분의 것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 작품도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원근 소실점이 완벽하게 나와야 됩니다. 선언문법. 예수님이 얼굴이 그 포인트가 되는데 포커스예요. 근데 사실 진짜 쫙 쥐인데 그런 예수님 얼굴이 맺히는 거죠. 예수님 얼굴로 모든 것이 모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뺑 둘러있죠. 이 사람이 크고 그 간격 차이 저 사람이 작죠. 그러면서 그림의 깊이를 또 완벽하게 만들어서 3D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D를 3D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던 작품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저 뒤에 있는 산을 보셔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이 산이 오히려 시커머네요. 왜냐하면 그늘져 있는 산이에요. 저 뒤로 갈수록 그늘과 햇빛이 별 차이가 없어지더니 저 뒤로 가니까 산이 있는지 뭔지 모르는 것이 나와버리죠. 이것이 바로 공기원근법이에요. 공간원근법. 이것을 완성하는 사람은 이 작품 이후로 100년이나 걸려서 라파엘로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라파엘로가 투시법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으면 후배들이 금방금방 배워서 했어야 됐는데 다른 것만 배운 거지. 우리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걔들이 엉뚱한 것만 배워가지고 하나도 모르고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라파엘로, 그러니까 100년을, 그때가 언제냐면 1520년이거든요. 그때서야 투시법이 완성이 된다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세금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십자가 성당 내부입니다. 산타크로체. 십자가 성당 내부인데 이 성당도 1200년대 성당이기 때문에 고딕이에요. 아까 르네상스의 동그라미는 그냥 완벽한 반원인데 이건 뾰족해요. 이게 고딕이에요. 고딕. 항상 뾰족한 것을 갖고 있어요. 고딕. 이 성당 내부는 많은 장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조또의 작품. 아니, 마사초의 작품. 그 마사초. 그 삼위일체라는 작품인데 높이가 몇 메타냐면 6.7m 쪽. 그 정도 돼요. 6.7m. 요걸 반으로 4등분 하면은 1.7m 정도 된다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눈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그걸 보여드리려고. 자, 이게 6.7m란 말이에요. 우리의 눈은 여기에 맺혀요. 즉 여기가 뭐냐면은 소실점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부터 소실점이 되어서 이렇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저 위에는 영원한 그리고 흠이 없는 그리고 온 우주를 상징하는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떠난 성인계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 완벽한 구도이면서 성삼위일체를 표시하는 것을 비학적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이 죽은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 모멘토 모리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 그래서 사각형, 그래서 기하학적인 것으로 완벽하게 표현한 작품인데 이 작품의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 비둘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어떤 분들은 넥타이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비둘기가 이렇게 계신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 또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왔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바로 로마에 가면 이런 개소문이 있어요. 자, 제가 어느 방향으로 찍었냐면 지금 이쯤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포커스가. 이렇게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소문을 요 내부 부분을 잘라요.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보세요. 자, 원본이요. 밑에 부분까지. 그러면 요런 거랑 똑같은 구조 우리가 공부했던 그 성당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 이 모양이 어디에 있느냐? 개선문의 내부 모양이란 말이에요. 실제 하는 성당이잖아요. 채플. 아까 여기 불안같이 예배당이잖아요. 지금. 예배당을 제가 지금 다시 이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개선문 내부에 있는 모양으로 성당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 모양대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저 불안같이 예배당의 포커스, 그 소실점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찍을 때 여기가 그 포커스예요. 그 포커스에 맞게 쫙쫙쫙쫙 연결이 되죠. 자, 이 그림을 그리는 마사초는 바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재현한 겁니다. 자, 어디에 있나 보세요. 포커스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눈높이. 여기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저기에서 실제로 보는 거랑 똑같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벽을 보면서 벽이 없어졌다? 그려버렸던 거예요. 이유가 있죠. 철저한 계산으로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살으셨으면 좋았으나 떠나버리셨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사초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도와줄 사람.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구를 데려왔느냐? 필리포 리피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필리포 리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렸는데 아기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꼬맹이가 고모의 손에 맡겨졌는데 고모가 이제 얘를 더 키울 수 없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원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분은 수도사예요. 수도사. 자, 얘는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뭘 해야 되냐면 주특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밭을 간다든지 밥을 한다든지 김치를 잘 만든다든지 뭘 하나 해야 되는데 뭘 시키면 놀다 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참 마음이 안 좋아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개화가 있는 수도원에 마사초 선생이 온 거예요. 마사초 선생이 딱 그러다가 조수 한 명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누굴 보내요? 필리포 리피를 보낸 거예요. 얘가 조수 일을 하다가 이거는 해도 되겠는데 그러다가 화가가 되겠다고 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가서 그리고 저기 가서 그리고 막 이제 불려다니는 거예요. 불려다니다가 이제 하루는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또 그렸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1406년생이고 아까 마사초가 1401년생이에요. 나이 차이는 많지는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에 딴짓을 하다가 이제 그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어쩌라면 안 되는데 이 작품은 1400년대 후반에 그려진 건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입니다.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얼굴이 좀 색깔이 다르죠. 이게 완성할 때쯤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얼굴 색깔을 조금 다르게 그렸고 이 사람 앞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 그림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그리라고 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고 이 사람의 부인, 어린 애기들을 놓고 떠나버렸죠. 그 가족들, 그의 주제 신부님까지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삼각 구도로 내부로 만들어 놓고 중앙에 마리아가 지금 대관식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관식이랑 조금 다릅니다. 대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의 대관식을 하는 분은 다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잠깐이긴 하지만 한때 아들이었었는데 아들이 시상을 하는 게 좀 안 맞다고 싶은 것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놓고 그리는 거 잘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안 그리는데 이렇게 대놓고 그려가지고 대관식을 하는 장면으로 해놨죠. 이걸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배운 게 있습니다. 마사초가 처음 시작한 게 그림에 자화상 넣는 게 유행이에요. 그때 시작했어요. 인류 최초로 자기 작품에 자기 얼굴을 그려요. 근데 자기 얼굴만 그려있으면 좀 미안하잖아. 자기 삼촌 마솔리노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또 미안하니까 자기를 키워준 브루넬레스키를 또 그렸죠. 그리고 또 미안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고 건축 1호인가 1호가 그 사람들을 쭉 묻혀 자기는 묻혀있는 척하면서 보이죠. 왜? 키가 겁나 크거든. 겁나 크니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그걸 깨달은 거지. 나도 여기다가 내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 어디 있느냐 찾아보세요,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많이도 안 쳐. 하나, 둘, 셋. 바로 턱 꼬이고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얼굴을 내가 이거 그린 사람이요 하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필리포 리피. 저는 이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수녀원도 갔어요. 수녀원. 네. 원래 수녀원은 교황하고 여자들 말고는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들어가서 이제 마리아하고 뭘 그려야 되는데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그 수녀님 중에 제일 젊고 이쁜 수녀님 있으면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 수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자, 모델이 여기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눈이 한두 번 맞았어야지. 자그마치 3번 이상을 마주친 거예요. 이 진짜로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림을 끝난 다음에 이 여자 손잡고 데려가 버렸어. 지침으로. 천하의 수녀를 데리고 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의 나이가 20살이고 그때 당시 여기 지금 가족 사진 그린 거예요. 자기는 몇 살이냐면 50살이에요. 근데 50살짜리랑 눈이 맞는다는 게 좀 이상하죠. 요즘 세상으로. 그 시대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남자들이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결혼해야 되고 군대 막 돈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나이가 이미 들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 여자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수도원에 수녀원에 간다. 왜 가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가요. 어떤 문제? 껌 씹다가 들켜가지고 부모님한테 쥐지가 혼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들들이 누가 많이 가는 줄 아세요? 둘째 아들이 많이 가요. 맨날 형한테 잘해주고 둘째한테 안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둘째들이 좀 삐딱하지 않아요? 둘째가 보통 삐딱해요. 근데 이 삐딱한 게 또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둘째가. 그냥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녀원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교황이 중재를 해가지고 정식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아기를 낳아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선배들이 그려놓은 아기들은 아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전부 다 6살, 7살짜리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비잔틴 시대는 40살 아저씨였잖아요. 진짜 아기를 그려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 자, 첫째가 8살, 둘째가 이제 1살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가족을 모델로 성모자와 두 천사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액자 안에 또 다른 액자가 보이죠? 저 액자는 왜 저런 아이템이 나왔냐면 겨울에, 지금도 이태리는 겨울에 추워요. 온도는 안 낮은데 추워. 난방장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햇볕만 나면 아침에는 동쪽 창문 옆에서 책을 읽고 점심 때는 남쪽 창문으로 와서 책을 읽고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이제 서쪽 창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이템을 딱 받아들였지. 그래가지고 창문에 앉아있는 자기 가족을 그렸는데 이 자기 부인입니다. 실제 부인이에요. 루크레지아. 이 루크레지아가 그때 당시 피렌체에 유행하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미인의 기준이 뭐냐면 이마가 넓어야 돼. 이마가 넓어야 돼서 머리 이륙한 다음에 진주를 어디다 해놨어요? 정수에다가 해놨죠. 그래서 엄청나게 넓어 보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베일입니다. 베일. 베일을 한번 보세요. 이거 유화로도 이렇게 그리기 어려워요. 반투명하게 너무너무 그랬는데 이게 바로 템페라 기법인데 그 안료를 계란 노른자에다가 섞는 겁니다. 그걸로 그림을 그리는 걸 얼마나 뻑뻑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베일을 표현했어요. 베일의 대가. 자, 그 다음에 뒤에 산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십자가로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고난을 상징하는 산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바다를 이렇게 그려놨죠. 이것을 이 사람의 제자의 제자인 다빈치가 똑같이 따라합니다. 무조건 선배님들의 좋은 거는 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통을 알고 공부하면 쉬워요. 아, 누가 이런 걸 했고 이런 게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두 천사라고 했는데 얘는 아들이니까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아들 친구예요. 대놓고 남의 자식 옆집 아들이라고 쟤 대놓고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숨겨서 그려놨죠. 자, 이게 이제 필리포 오리페예요.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 산드로 보티첼리요. 산드로 보티첼리. 이 보티첼리가 이제 미술사에서 유명하다 하는 것은 바로 전부 다 성경적인 내용만 그리던 시절에 한마디로 이제 그 세속적인 그림을 최초로 그린 사람.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선 위주의 곡선의 아름다움을 좀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 겨울에 해당하는 제피로가 자기랑 놀던 플로리스, 봄을 내보내기 싫어서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녀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미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봄이로구나, 봄. 그래서 이 봄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꽃의 신 플로라로 변해가지고 지상에다가 꽃을 뿌려서 꽃을 나게 했는데 이 꽃이 대략 한 300종의 꽃이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비너스가 정중앙에 있고 대칭형대로 그려졌죠. 그 다음에 여기 산미신이 그려져 있는데 산미신은 진선미에 해당이 되죠. 기쁨과 행복과 감사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저 친구는 화가는 아니에요. 네? 화가는 아닌데 저게 누구냐면 머쿠리예요. 머쿠리, 헤르메스. 그래서 헤르메스와 비너스의 결혼인데 얘도 좋겠죠. 근데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대. 남자는 이런 거야. 남자는 안 그런 척한 거야. 그런데 남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저기 위에, 여기 오른손을 보세요. 위에 덮고 있는 구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로렌조 일 마니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촌 동생, 이 마니피코가 피렌체의 수장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사촌 동생, 동명이인 로렌조가 결혼하니까 그 결혼 축하로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림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메디치를 향한 용비어 초가예요. 용비어 초가. 자, 이 작품의 제목이 라 프리마베라, 봄이에요. 더 스프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제가 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봄이에요? 열매가 있어요. 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 저 오렌지 나무가 메디치를 상징합니다. 자, 메디치의 보호 안에서 이제 너희들이 결혼을 하는데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와서 너희들은 산미신을 통하여 산미신처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돌아가리라. 이거예요. 보티첼리가 기가 막히게 용비어친 걸 썼죠. 엄청난 용비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바탕 딱
일어나는데 그 산미신 가뜩이나 지금 사람도 넘치는데 에로스가 와가지고 화살을 쏴버려야 됩니다. 애기 많이 낳으라고, 애기 많이 낳으라고. 겁나게 애기 많이 낳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죠. 이게 바로 보티첼리가 이제는 메디치 가문의 궁정 화가가 되는 거예요. 화가. 자, 그래서 이제 발가락을 제가 입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피렌체의 화풍을 보여주는데 선중심의 그림이다 이겁니다. 선중심. 선이 빠지질 않아.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사람 밑에서 배웠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푸마토 기법을 통해서 선을 지워버리죠. 선생님과 전방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진보되는 거죠. 그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왜 선중심에서 이렇게 이제 선을 흐리는 것으로 가느냐 이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실제 데센과 풍경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으로만 그릴 수 없다는 것을 느껴버렸고 더군다나 도나텔로의 작품도 열심히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비너스 탄생. 제가 어릴 때 이발소만 가면은 얘가 뺑뺑뺑 돌아가고 있었고 벽 뒤에는 항상 얘가 있었어요. 네,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비너스의 탄생인데 지금 비너스가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제피루스하고 아우라의 바람으로 불어서 얘가 어디로 오느냐 지금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지금 바람에 이렇게 오고 있는 거지. 어디로 오느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여기는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오렌지 나무가 있는 곳은 피렌체를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즉 비너스가 여행을 끝나는 거예요. 이건 비너스의 탄생이 아니에요.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가지고 피렌체 도착합니다. 근데 비너스는 무엇을 상징해요?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해요. 미의 여신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시대고 그 시대는 비너스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를 상징. 근데 보티첼리가 이 여인이 얼굴은 실제 살아있었던 여자예요. 시모네타 베스푸치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비너스로 나왔는데 실제 비너스였어요. 왜냐하면 포르토 베네레 그래서 비너스 항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너스란 이름을 가진 항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가 제노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제노바 출신이라고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비너스 항구에서 태어나서 피렌체로 시집을 왔어. 그러니까 비너스가 온 거죠. 비너스가 왔어. 그리고 이 보티첼리는 이 여자를 너무너무 자기도 짝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그리고 싶었어. 근데 살아있을 때는 그리기가 어려워해. 남의 마누라니까. 그 여자가 죽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내 마음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남의 여자를 이렇게 그린 건데 자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항상 옛날이 있어요. 새 것은 없어요. 인간에게. 항상 옛 것이 새롭게 오는 거죠. 부디카라는 비너스입니다. 부디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비너스를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깨가 왼쪽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것은 사람이 이제 여러 얘기가 있어요. 이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피렌체의 최고 미인이면 여러분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누가 왔어? 뭐 정진 잘생긴 남자 배우가 뭐 누구더라? 송성커플 송은 누구지? 몰라요. 남자 배우 잘생기네. 송중기가 여기 딱 왔다고 생각해. 지나간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수업이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저 여인이 지나가잖아요. 남자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여인의 남편은 속이 터지지. 자기 마누라를 모든 인간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 여자를 또 누가 좋아했어요? 메디치가 남자들이 좋아했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 마누라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쥐지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창고에다가 못 나오게. 그 창고라는 게 먼지가 심하게 나거든요. 폐병으로 죽어요. 왼쪽 폐부터 썩어서 이렇게 그렸다는 썰이 있으나 저것은요 왼쪽으로 가리기 위해서는 왼쪽이 내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체 구조상.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그것이 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든 거죠. 이게 시몬에타 베스푸치인데 여러분 베스푸치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1501년에서 1503년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예요. 그래서 1507년도에 그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가문,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시집을 왔잖아요. 시집 와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 가문이 엄청난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메디치 가문에게는 좀 무섭지. 여자를 뺏기가 봐. 그러니까 남자가 요즘 말로 하면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이 부인을 가둬버려서 빨리 죽게 만들어버린 그래서 안타까운 여인이죠. 네. 이렇게 됐고 왠지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스푸치.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은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점에 라마라는 사람이 지점장이 있었어요. 그 지점장이 메디치 가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티첼리에게 돈을 엄청나게 주고 동방박사라는 주제로 메디치가 사람들을 그려줘라 그래가지고 그려지는 작품인데 이것이 르네상스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뭐 그 비너스가 어디서 왔고 어디 와서 해서 비너스라고 아니 르네상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게 왜 르네상스냐면 이 폐허가 로마 시대 폐허예요. 로마 시대 폐허.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로마 시대로 가야 되잖아요. 시간을 거슬러 가야 되니까 이런 폐허를 갑자기 등장시키고 로마 시대의 아치를 등장시켜가지고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재생이죠. 르네상스. 그러면서 자 여기에 누굴 등장시키느냐? 이 메디치가의 이제 정치적인 원로 코지모 베키오라는 사람을 그리고 그의 아들 고토조, 피에로 고토조라고 하는 사람을 또 그리고 그의 형제 조반니를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누굴 그리느냐? 자기 동생 로렌조 일 마니피코의 동생 줄리아노를 그렸고 자신도 그렸죠. 자신도 그려집니다. 근데 이 로렌조가 지금 뭘 들고 있느냐?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죠. 나는 가문의 수호자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가문을 지키는 사람. 그랬을 때에 이 그림을 그리라고 의뢰한 사람을 또 그려주죠. 라마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도 역시 필리포 리피의 제자고 결국엔 마사초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리죠.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린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대대로. 그런데 이 작품의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르네상스적인 것은 바로 이 구도죠. 삼각구도. 절대 안정적인 인간이 원하는 구도. 이렇게 해서 보티첼리까지 하고 여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시간도 많이 지나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시는 걸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빈치와 이런 사람 1500년대 끝나고 1600년대로 빨리 넘어가고 1600년대까지 할 것 같아요. 1500년이라는 또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벌써 마지막이네요.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